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소영입니다. 우선 2021년도 인문 콘텐츠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 유튜브 플랫폼의 스토리 생산과 내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글은 지난 2021년 3월경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컬 창의산업연구센터에서 발표했던 글 중에 일부를 조금 발췌를 했고요. 그것을 확장하고 또 수정한 글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서론에서 왜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라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다룰 유튜브 플랫폼을 이끌어가는 두 주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들을 명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제시해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1인 미디어로서 사용되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의 생산, 그리고 전달 방식, 또 그 개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그 유튜버,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버와 또 구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용어로는 인터랙션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한번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개체들, 다시 말해 그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단일한 개체들이 자신들만의 개체적인 향유의 활동을 넘어서서 그들이 집단적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을 참여적 문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저의 주장을 조금 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 먼저 포스트 미디엄 조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말은 로잘린드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창안해야 된다고 느끼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매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디지털 매체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다루는 이 글에서 이 크라우스의 미학적 개념을 차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크라우스가 이 매체를 얘기할 때 기술적 지지체, technical support라는 용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매체의 물질성에 대한 어떤 모더니즘적 신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고요. 나아가서 기술지향적인 디지털 매체에 환호하는 현재의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신화를 탈신화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크라우스는 모더니즘 시대의 물리적 대상으로 인지되어 왔던 그 매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그 매체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비물질적인 상황과도 맞물려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매체의 재창안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주어진 기술적 지지체로서의 매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비물질적인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관습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아주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입장에서 매체를 바라보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매체를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에 놓여진 새로운 디지털 매체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 플랫폼을 다룰 텐데요. 간단히 연구 방법론은 인터넷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 지학적 수용자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를 조금 차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대면 인터뷰나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기술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러한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는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두 주체, 포스트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플라네르라는 명명 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버는 그 유튜브 채널을
1인 미디어로 만들어서 자신의 창작물을 올리는 그런 사람에 지금 한정을 했고요. 제가 왜 포스트 크리에이터라고 명명을 했냐면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산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수미 선생님께서 어떤 책에서 유튜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계신데요. 특히 두 번째 유형, 여러 맥락 속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유무형의 것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을 포스트 크리에이터라고 용어로 지칭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 글에서는 1인 미디어의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면서 스토리텔링하는, 다시 말해 물질적인 실제 영역에 육화된 자아가 이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 채널에서 비물질적인 가상의 탈육화된 자아로 모습을 드러내는 유튜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독자는 제가 디지털 플라네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플라네르는 19세기 부르주아 사회가 등장하는 유럽 대도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 시대적 상황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이 플라네르는 현실 공간의 상실감을 이 19세기처럼 가상 공간에서 대체하려는 어떤 욕망도 지니고 있으면서 이질적이고 다방면적인 항해를 탐험하는 이 영토화된 이 디지털 가상 세계를 방랑하는 그야말로 산책자가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가상 세계의 거리, 일종의 거리를 방황하는 이 디지털 플라네르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산책자, 신유목민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유튜버와 구독자, 유튜브 플랫폼을 지탱하는 두 주체, 상호주관적인 주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 한계상 간단하게만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와 구독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실선에서 보시면 실선이 아니라 점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넘나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유튜버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제 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피에르 레비가 얘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과 창작의 측면이 강하죠. 아무래도 구독자는 반면 재창작하거나 혹은 공유하거나 일종의 향유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는 1인 미디어로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스토리가 생산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스토리를 생산하느냐,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수행성은 어떠한지, 그것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프로덕션은 니콜라 부리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몽타주나 다른 시청각 자료를 삽입하거나 자막을 편집하거나 보이스오버나 특수효과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이것은 열린 지식과 복합적 경험을 융합해서 이질적인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니콜라 부리오는 자신의 글에서 인터넷상에서 즐겨찾기나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재편성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세미오넛이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도 이렇게 기존의 이미지와 기호를 활용하거나 재창작하는 세미오넛으로서 포스트 프로덕션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창작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사례로 든 유튜브는 천재 이승국 채널이라는 1인 미디어로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천재 이승국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승국 앞에 천재를 붙여서 채널의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 천재 이승국 채널의 유튜버는 그야말로 포스트 프로덕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 스토리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비선형적이고 불연속적인 스토리를 생산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에
그려지는 비선형적, 불연속적 스토리는 탈중심적이고 해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리믹스의 형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의 수국 채널의 그 영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적 활동에 관한 영상과 사적 일상에 관한 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은 파편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순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업로드가 되고, 따라서 이것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여러 영상들을 일관된 주제 없이 탈경계적으로 넘나드는 새로운 양상의 유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의 여러 영상들이 일관된 주제가 부재하는 불연속적인 스토리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구독자들은 그러한 비선형적이고 불연속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얽혀있는 하이퍼 텍스트들 사이에서 콘텍스트를 발견해가는 강한 몰입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채널의 유튜버가 보여주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면모는 다중의 역할 수행성입니다. 한 명의 유튜버이지만 대단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데요. 그는 1차적으로는 노동과 생산의 장으로서 자신의 채널을 활용하지만 자신도 스스로 유희하고 또 구독자와 연결되는 그런 장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그 표에서 포스트 크리에이터적인 면모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역할, 다시 말해 호모 이코노미쿠스, 디지털 호모 파베르, 또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영화 같은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많이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디지털 문화 미디에이터라는 역할도 수행하고, 또 본인이 자신의 아주 삶의 그 단편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디지털 거주민으로서, 인헤비턴트로서의 모습도 많이 재현을 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할들을 가수나 배우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중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포스트 크리에이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또 이를 통해서 포스트 프로덕션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중의 역할 수행성을 하는 유튜버가 현실 세계의 자아와 대단히 매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낯섦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그 상상계의 거울 단계에서 느끼는 일종의 동일시의 효과와 비슷한데, 그것은 또 크리스티앙 매츠가 얘기했듯이 구독자들이 현실의 질서인 상징계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지적인 지각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 위에 쌓이는, 이 스크린을 유튜브 그 플랫폼의 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스크린 위에 쌓이는 지각된 물질을 구독자들 자신들의 내부에 나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자신과 2차적인 동일시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지적 지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 채널은 비선형적이고 불연속적인 스토리에 의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어떤 변주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영상들에서 재현된 유튜버의 다중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역할 수행성을 선보이는 포스트 프로덕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요 다가회라는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해서 동일한 영상을 두 개의 플랫폼에 공유함으로써 채널의 구독자를 유입시키고도 있고요. 또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확장시키는 상호 매체성, 자기지시성, 텍스트 회귀성이라는 다매체적 전략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그 댓글을 제가 좀 정리해서 올린 건데요. 여기 보면 포스트 프로덕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들의 환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독재민주주의자, 독재자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 기호이기도 합니다. 어, 기표적인 의미는 독재자이지만 이 기는 대단히 다정하고 친밀하고 섬세한 인성을 가진 유튜버라는 그런 상징적 기호를 구독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상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주제인데요. 과연 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와 그 다음에 유튜버가 수행하는 이 상호작용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렇게 독특한 포스트 프로덕션에 의해서 스토리텔링 되는 이 유튜버와
와 구독자의 관계가 과연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 왔던 상호작용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1차적으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외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디지털 가상세계라는 비가시적 공간에서 연결되는 관계적 자아들이 이루어내는 층의 상호작용인 내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터랙션은 신조어인데 물리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캐런 바라드가 사실상 그 닐스 보어의 상보성이라는 용어를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이 인터랙션은 행위 주체들, 에이전시들의 얽혀있는 관계적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는 상호작용을 얘기하고요. 닐스 보어의 상보성은 시간상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성을 잘 설명하는 그 양자역학에서의 이중슬릿 실험, 이것도 제가 PPT에 적었지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보성은 그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의 그 동시성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이 비분리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랙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주체와 대상, 여기에 적용하면 유튜버와 구독자가 되겠죠. 유튜버와 구독자가 비분리적인 존재라는 것인데 한층 더 나아가서 그들은 행위 주체들로서 상호적인 얽힘을 통해서만 개별 행위 주체로 존재가 의미화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좀 비슷한 문장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존재론적인 분리 불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보호의 상보성에 나오는 그런 분리 불가능성에 의해 형성되는 인트라액션을 통해서 다시 독립체들이 등장한다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분리된 주체들을 더 앞서는 행위적 주체들을 가정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와 그 다음에 관계와 상호적 얽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캐런 바라드의 인터랙션을 두고 매츠 하마슈트렘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터랙션은 관계적이고 활동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선존재적 분리, 이미 존재적으로 분리해 놓았던 데카르트적인 절단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한 현상의 어떤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의 행위자적 절단에 의해서 구별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터랙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보호의 상보성은 주체와 대상의 비분리성을 설명은 해주지만 여전히 주체와 대상이라는 존재론적인 절단을 기반으로 하는 용어이지만 캐런 바라드가 얘기하는 인터랙션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힌 상황에서 관계적으로 행위를 수행해야만 그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튜버와 구독자가 이 채널에서 보여주는 내적 상호작용이야말로 그들의 관계적인 행위가 존재보다 더 앞서는, 개체들보다 더 앞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적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댓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독자들이 유튜버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얼마나 내적으로 끈끈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커다란 공감의 스토리텔링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댓글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얽혀있는 상황들,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주체들의 행동, 관계, 얽힘이 존재보다 선행하고 이러한 개체들 간의 인터랙션이 없이는 구독자나 유튜버의 존재 자체가 부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 나타나는 그 구독자와 개체들, 유튜버와의 그런 내적 상호작용이 이 인터랙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인터랙션이 아닌 인터랙션의 측면이 훨씬 강한 공감의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할 것은 그 개체들이 어떻게 집단적 행위로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1인 미디어로 활용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와 구독자는 각 개체로서 유의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산과 노동의 장에서 나아간 유의적 장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래너로서 어떤 유의적인 경험이 앞서게 되죠. 이것은 유튜브라는 비물질적인 공간이 현실의 공간으로부터 가능 공간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각 개체의 유의적 경험은 개체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아까 댓글에서도 보셨지만 인터랙션을 통한 아주 그 얽힘, 상호적인 얽힘을 통한 감정적 교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것은 그 개체들 간의 그 집단적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루스페어라는 용어는 피에르 레비가 사용한 용어고요. 이 인터넷 가상 공간이 인류의 지식과 경험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이루어지는 정신과 집단 지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플래너와 포스트 크리에이터, 이러한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개체들은 각 개체들의 유의적 경험을 경유하면서 개체들 간의 감정적 교류를 지나 개체들 간의 일종의 집단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적 행위에 대한 사례는 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인 미디어 채널에서 활동하는 포스트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플래너가 이루어 나가는 문화를 클레멘트 차오는 참여적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사회적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토대로 매체 생산과 분배를 조합하면서 장작하고 연결되고 협동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면서도 각 개체들에게는 의미 있는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가 얘기하는 참여적 문화로서 유튜브에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뭐 사회적 연결의식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체들이 어떻게 참여적 문화를 형성해서 집단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피에르 레비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피에르 레비는 웹이라는 전 지구적 하이퍼 텍스트가 이제는 인간 정신이 양산해낸 모든 작품들을 통합해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개인이 그러한 탈영토화된 페이지, 즉 그 유튜브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순간 모든 텍스트를 하이퍼 텍스트로 통합하는 상호 모순적인 하나의 작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의 페이지인데 이누 빠주 뿌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누 빠주 뿌리 힐. 자, 페이지는 여러 개지만 이누 빠주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 하나의 텍스트, 즉 텍스트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해드린 이 천재 이승국 채널의 유튜버 또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정신의 영역, 지성의 영역의 모든 텍스트를 자신의 채널인 유튜브 플랫폼으로 모두 이동시켜서 단 하나의 인간 텍스트를 만들어낸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의 포스트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한번 맺어봤습니다. 결론에 있는 문장을 짧게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세계는 인간과 바이러스가 얽혀 있고 인간과 매체도 얽혀 있습니다. 기존의 매체를 통합하면서 재창안해 나가는 포스트 미디엄 조건 시대의 유튜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세계를 표상하기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미디엄의 정의가 그렇듯이 유튜브에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라는 물질적 지지체 위에 축적된 여러 관습들이 대단히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살아내는 리빙 코로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리빙 코로나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숙명론적인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를 살아내기, manage to live 코로나로 향해 가는 선택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조금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명을 살아내기이듯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포스트 프로덕션과 인트라 액션을 통해서 공감의 스토리텔링을 탐색한 본 연구도 모든 것이 얽혀있는 세계를 살아내기 위한 학문적 동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